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자, 요 제목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낚였지. 낚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거를 다 듣고 나면 정말 뭔가 이런 내가 정말 그 로또 1등에 당첨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전일시, 전지적 일반인 시점, 전지적 관찰자 시점 이런 것처럼 전지적이라고 해서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싶다. 그냥 다 알고 싶은 그 궁금증 많은 그 일반인, 장사하는 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문학, 세계, 역사, 미술, 음악, 여러 가지에 관심을, 과학,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굳이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제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은 또 대체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이제 모임하거나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꺼내면 싫어해. 또 제가 얘기하면, 니는 구강 구조가 이상해서 말도 너무 늦고 하지 마라 이러거든. 또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어머니나 제가 누나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 꺼내잖아. 그러면 일단 시작부터 제가 이제 말을 좀 길게 하는 편이긴 해. 일단 시작부터 그래, 야, 니는 말이 너무 길다. 일단은 결론만 말해. 결론부터 먼저 말해라. 이러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자, 첫 번째 이야기로 이기적 유전자. 제가 이렇게 어떤 생물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일반인 아재예요. 정말 그냥 일반인의 시점에서 바라본 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이게 늘 이 베스트, 제가 이렇게 생물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일반인 아재예요. 정말 그냥 일반인의 시점에서 바라본 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이게 늘 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이게 시대를 항상 베스트셀러죠.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그 이기적 유전자 책을 읽어보고 이 전체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없어. 한다고 해도 이게 내용이 방대하니까 정리해놓은 똑똑한 사람들이 올린 것들이 많을 거고, 요거 중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 좀 재밌게 본 부분들, 요거 재밌다, 요런 거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 요거는 충분한 어떤 흥미로운 얘기거리다, 그런 지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기적 유전자, 다들 아시겠죠? 요걸 이제 찾아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기적 유전자를 아니까 들어왔을 건데,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이 책이에요. 책이 두 권인데, 요거는 이게 이기적 유전자,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게 초판을 처음 낸 게 1976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는 80몇 년인가 90몇 년인가 그때 이제 첫 일세본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십몇 년 전에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 이 책을 아파트 단지에 누가 책을 버려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책은 또 잘 안 읽지만 책을 또 좋아하거든. 그래서 슬쩍 또 공짜 좋아하고 이러니까 슬쩍 주워와가지고 계속 그냥 꽂아만 두고 있다가, 작년이었구나. 작년에 제가 처음 읽어본 거야. 과연 뭔가 얘기만 많이 듣다가.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냐, 이게 2005년도에 인쇄한 거거든. 2005년도 번역본인 거지. 이 개정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베스트셀러는. 요거는 제가 새로 산 거예요. 새로 산 건데, 요거는 2021년도 46세라고, 46번을 찍어낸 거예요. 46세를 산 건데, 이게 제가 다시 산 이유가, 이걸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 스터디셀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이해를. 좀 무식하긴 해도, 그래도 한글로, 조선말로 적혀져 있으면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글을 올릴 건데, 제가 읽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유해한 과오가 중요한 것은 때때로 이것이 함께 있어야만 작용하는 유전물질 조각에 긴밀한 연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양쪽이 존재할 때만 유효하게 작용하는 두 개의 시스트론은 아마도 여기에 의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와, 이걸 딱 보면서 이거 내가 진짜 한 20번 읽었거든. 와, 완전 막 what the fuck인가,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쌍, 막 욕 나오더라고, 막 쌍욕이 나와. 쌍욕이 나와. 왜냐면 뭐 한글로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데, 와, 이게 뭐 유해한 과오, 야, 뭐 연관, 뭐 여기,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한번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책 좋아하는 제 승호라고 좀 지식인이 있어. 그 지식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게 그거다. 이게 번역의 문제, 번역의 중요성을 지적하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제가 그래서 이걸 샀죠. 46세본 이걸 샀더니 이걸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바로 이해가 돼. 바로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이해가 되더라고. 하여튼 이 번역의 중요성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힘들게 읽었어요. 제가 한 번 읽고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읽었어. 한 번에 제가 2번을 읽었죠. 2번을. 이거 2번 읽는 것도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고통입니다. 근데 뭐 고통이라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지. 근데 2번째 읽을 때는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기적 유전자가 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 개체, 인간은 그냥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수단이라 할 수도 있고 통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어떤 자신의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넘겨주기 위해서만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 내가 무식해가지고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뭐 이걸 한마디로 딱 하자면 이런 거지. 요거 한마디로 딱 줄인다. 이거 너의 근본은 애초에 이타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다.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의식이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이 개체라는 내가 있고 유전자는 내가 그냥 어떤 그 나의 형질들을 뭐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사실은 우리는 별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다, 수단이다, 넘어가는 과정이고 결국 이 유전 물질, 유전자의 최소 단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원 불멸의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라는 게 뭔지를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DNA라고 하는 거. 뭐 상식적으로 대충 알고는 있죠. 뭐 DNA, 유전자, 염색체, 그런 뭐 용어적인 정의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만. 그 인간은 46개의 염색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꽈져 있는 이중 나선 구조, 이거 불멸의 코일. 여기 이제 각각 23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버지로부터 23개, 어머니로부터 23개를 물려받아서, 그걸 이제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제가 한 개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전 물질들이, 그 형질들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23개에서도 예를 들어서 눈의 색깔에 관한 정보라고 하면 그게 유전자 46개 중에 어떤 뭐 8번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건 엄마한테도 8번에는 그 눈에 관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게 갈색 눈, 청색 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그 두 개의 그 유전자, 그걸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발현이 될 거고, 그런 거고. 결국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요만한 아기로 태어나니까 요만한 어떤 개체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방금 얘기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크지만은 대부분은 이 영양물질, 그 영양분 같은 거고, 결국은 두 개가 합쳐지는 거는 그 23개 그 쌍이 합쳐지는 거고, 유전자가, 염색체가,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 최초의 시작은 세포 하나예요. 그 큰 코끼리도, 몇 호 나가는 코끼리도 최초의 시작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돼. 그리고 그게 DNA가 하는 게 체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8개, 16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여기 책에 나오는 거는 성장한 인간은 10의 15승계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0의 15성. 10의 15성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고. 10의 15성. 모르겠다. 전혀 감도 안 오는데. 하여튼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거니까 거기에 이제 몸뚱아리 이루어지는데 10의 15. 이게 다 세포 하나에 시작돼서 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세포 분열은 DNA가 거의 착오 없이 이렇게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여담으로 10의 15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에 보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 있죠.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반짝이는 것들,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주의 모든 별이 아니라 항성이잖아요. 우리 태양은 항성이잖아. 그 빛을 발하는 우리 항성의 주위를 행성들, 수금지와 목도천해 이런 그 행성들, 우리는 그냥 행성의 하나예요. 행성들이 도는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반짝이는 그 수도 없이 그 빽빽한 도시에서는 안 보이지만 시골 같은 데서 제가 어릴 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밤하늘 은하수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 밤하늘의 별들. 근데 그게 전부 다 항성인가요? 태양 같은 그 우주 전체에 있는 그 항성의 수가 10의 23승계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0의 15승계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주의 별의 항성만, 우주의 태양 같은 것만 따져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같은 그 주위에 도는 행성까지 따지면 10의 24승, 25승계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DNA가 정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그 설계도가 그대로 똑같이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조그만 세포 안에도 그 설계도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 안에 있는 세포, 어디 발톱에 있는 발가락에 있는 세포 안에도 설계도 자체는 다 똑같이 눈에 관여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어떤 분열은 우리가 정소나 난소에서 일어나는 감수분열을 하면 이게 세포 분열은 그대로 복제가 되는데 감수분열을 하면은 이게 절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수분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NA 또 역할 중에서 하나는 이제 단백질 제조를 통제하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ACTG라는 그런 어떤 유전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건 모든 동물에게 다 동일하게 있는 그런 구성 요소인데요. 이게 연결하는 순서나 숫자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단백질, 이 몸을 구성하는 어떤 이렇게 세포를 만들려고 하면 그 화학적인 신호 같은 게 어떤 정확한 장소, 그리고 어떤 시간, 이런 거에 어떤 신호를 보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유전자나 이런 것들 생물 시간에 좀 배우긴 하죠.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 추론해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이기적 유전자 책을 읽기 전에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거, 장사하는 거, 그런 생각에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주식 폭망하고 있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느라고 태초에 거슬러 올라가 나의 모습들이나 나의 시작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안 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때가 지금 저는 흥미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정자세포는 서로 다르다. 마찬가지 모든 난자세포도 서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난자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난자는 좀 큰 게 하나씩 나오는 거고, 정자는 제가 네이버 지식에 이런 거 찾아보니까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몇 마리 나오는지 모르지. 뭐 몇 억에서 뭐 2억에서 뭐 4억 마리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뭐 7,600만 마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 정상인이 아니니 2,000 몇백만 마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병원 가서 검사했을 때 우리가 그냥 뭐 1억 평균 잡아서 그냥 대략 1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5천만이라고 할게요. 5천만 해도 뭐 많잖아. 대한민국 국민 정도 인구수 정도 되니까 한 번에 나오는 이 5천만 마리,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게 5천만 마리라는 거지. 이 5천만 마리의 정자의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의 구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5천만 마리가 난자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중에 한 놈만 딱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놈이 됐으면 내가 생긴 게 다르다는 거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지. 그게 감수분열, 이게 46개의 체세포가 정수난수에서는 반으로 쪼개지면서 절반으로 탁 쪼개지는 건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하자면 이 감수분열의 혼합 과정, 그 혼합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이 책에 적혀져 있는 걸 보자면,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아버지 쪽의 염색체 조각들은 서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 염색체의 해당 조각과 바뀐다. 여기서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이라 하는 것은 그 정자를 만드는 개체의 부모에게서 유래하는 염색체라는 의미다. 즉, 그 정자가 수정하여 만드는 자손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유래하는 염색체를 뜻한다. 염색체 조각이 교환되는 이 과정을 교차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인 저 같은 경우에 이 정수에서 정자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제 원래 이렇게 DNA 있죠. 그 염색체. 요게 기존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이게 붙어 있잖아. 그게 톡 떨어져서 전달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은 그냥 어느 한쪽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혹은 왜냐면 감수분열 23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남자도 23개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에서만 또 받은 게 전달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요 직전에 이 정수에서 그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거지, 한번. 근데 그거는 막 무작위로 섞이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리끼리 섞이는, 예를 들어서 8번이면 그 8번끼리 섞이는 그런 과정이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든 정자의 그 내용, 구성이, 순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다른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그 교체에 의해서. 그 5천만 마리가 전부 다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용은 좀 같을 수 있지. 결국 어머니, 아버지로 오는 정보들이니까. 그런데 그 순서들이 바뀌면서, 46개라 해도 뭐 46개 뭐 단어가 있겠습니까? 46줄이 있겠습니까? 그 인체에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이 서로 교차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유래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저희 이렇게 염색 정보 23개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를 생각할 때, 이거 이제 8번 염색체라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8번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섞이기 전에 8번 염색체를 생각해 보면, 요 아버지가 보내준 이 23상 중에 8번 염색체는 아버지는 결국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순전히 아버지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온 정보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냐? 아버지의 유전 정보는 있었느냐? 아버지는 뭐냐?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통로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유전 물질들은.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라. 얘기가 참, 다시 또, 돌아와서,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 정자는 수백만의 거대한, 이게 수천만 혹은 수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정자는 수백만의 거대한 함대를 이루는 작은 배들 가운데 한 척이었고, 배들은 일제히 당신의 어머니 쪽을 향해 전진했다. 이 특별한 정자는
당신의 어머니의 남자 중 하나의 닷을 내린 유일한 배였다. 그게 이제 착상을 해서 제가 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제가 자식을 낳을 때가 되면 동일한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게 아까 얘기한 그 교차에 의해서 생기는 정자의 어떤 염색 정보는 저의 염색 정보와는 달라지는 거죠. 저희 염색체 자체는 아버지 어머니를 받은 거에서 교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는 염색체는 그냥 한 세대, 제 한 세대. 물론 요거의 구성 성분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희 유전 정보를 100분의 1, 또 그보다 더 짧게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면 그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야말로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내려오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물려받은 것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성된 전체의 하나의 염색체라는 저의 모습을 구성하는 염색체는 저 한 세대로 끝나는 거지만, 요게 교차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되는 것들이 이제 그 후손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힌 걸로 이렇게 작은 유전 단위의 선조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최초의 창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그 멀리 있는 것이 원숭이와 닮은 인간보다도 더 먼 조상에서 최초로 조립되었을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화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니까, 원숭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 데서부터 이제 할아버지 이 조상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갑자기 이렇게 그 하나님 만든 거겠어요? 그것도 이제 진화에 의해서 그 전에 어떤 형태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뭐 아메바 같은 그런 작은 어떤 그 세포 단위 원시 생물체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때부터 오는 유전자는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작은 단위의 유전 정보는 그대로 그런 어떤 교차에 의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 야,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는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이 로또에 걸릴 확률도, 우리가 한 번 로또 하면 요즘은 뭐 많이 걸리면 열 몇 명 걸릴 때도 있더라. 뭐 몇십억씩. 옛날에 뭐 몇십억 이상도 막 받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몇 억이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 좀 작게 잡아도 5천만 마리 중에 하나의 재해가 생긴 거잖아. 좀 약간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이 5천만 마리 중에 다른 놈이 결합이 됐었어도 저가 됐고, 생김새만 다른 저가 됐고 저의 의식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유전자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저의 모습에 저가 되고 지금 이 선명한 저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의 지금 현재 제 삶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 폭락하고 내 주식 폭락하고 슬프고, 야, 이런 게 아닌 거야. 뭐 나는 진짜 완전히 뭐 5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나 정말 행운한 거지. 5천만 분의 1이요. 그거는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컵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한 거야. 우리가 이 정자 상태에서 이 경쟁에서 쪄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하고 사라질 운명이었는데, 여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는 맛있는 돈가스도 먹고 라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 떡볶이는 정말 멋진 거죠.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하고도 이런 이 어떤 열띤 100분 토론을 좀 했죠. 나연이라고 우리 직원도 이런 얘기들 되게 좋아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 5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뭐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이거는 너무 축복받은 거 아니냐.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이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어디 학고방에 살아가더라도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한 것이다.
어떤 뭐 불행한 감정에 휩싸여서 뭐 좀 불행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말고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행복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좀 철학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지.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길에서 이렇게 이렇게 종이를 줍고 뭐 그런 일을 하더라도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모든 뭐 종이 줍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일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거 아니냐. 근데 그까지 생각이 넘어가니까 우리 직원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까지 넘어가니까 그 뭐냐. 거기서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때문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행복과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넘어가니까 좀 다른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좀 부딪히긴 하더라고. 근데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엄청나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고급 외제차를 몰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멋들어진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